200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린 것이 확인되었고 지금도 새 차처럼 굴러가는 도요타 코롤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말 그대로 달까지 2번 반이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늘은 계획적 구식화가 범죄로 여겨지던 시절, 그리고 컴퓨터는 본인 아래가 아니라 사무실에나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자동차의 전설 12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과거의 자동차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타피1 도요타 코롤라 1983, 87년. 무엇이 창피한 일인지 아시나요? 당신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영상에서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를 빼먹는 것 말입니다. 80년대 중반의 도요타 코롤라는 단순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단 하루도 아파본 적 없는 친구와 같은 존재였죠. 실제로 뉴질랜드에는 원래의 엔진과 변속기로 200만 킬로미터를 돌파한 1986년형 코롤라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700에 14번 왕복한 것과 같습니다. 차주는 유일한 대대적 수리가 180만 킬로미터에서 클러치를 교체한 것뿐이었다며 그것조차 미안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비밀 병기는 도요타의 4AC 및 4ARC 엔진이었는데 포켓 계산기보다 더 단순해 보일 정도로 간단한 모터였습니다. 화를 내는 컴퓨터도 없고 중년의 위기를 겪는 센서도 없었죠. 그저 미리 걸러내기만 하면 늪지에 물러도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방탄급 기계식 연료 분사 장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롤라들을 전설로 만든 것은 도요타의 강박적인 완벽주의 시절에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잠재적인 고장 원인 때문에 말 그대로 잠을 설쳤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호주 사막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너무 단순해서 쿠바 기술자들은 종이 클립과 투지만 있으면 계속 달리게 할 수 있다며 이 차를 기적의 차라고 부릅니다. 이 차들은 신뢰성이 번영과 걷기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던 나라들에서 세대를 잇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40만 마일을 달린 후 마침내 무언가 고장 났을 때 철물점 부품과 유튜브의 지혜만으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톱2 푸조 503, 1968, 1983년. 여기 실제 내전에서도 살아남은 차가 있는데 제가 깜빡했군요. 푸조 504는 단순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정비사가 500km나 떨어져 있고 녹슨 렌치와 고집스러운 프랑스의 자부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976년 504는 속도보다는 생존이 관건이었던 혹독한 동아프리카 사파리 랠리에서 우승했습니다. 같은 해 또 다른 504는 상업 운송 경로의 일부로 사하라 사막을 215번 횡단했습니다. 그것은 레이싱이 아니라 뒷좌석이 달린 자동차의 불멸이었습니다. 그 천재성은 순수한 프랑스 엔지니어링 논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필요한 것보다 2배 더 튼튼하게 만들고 왜 안 되겠냐며 강철을 더 추가하는 것이죠. 뒷차축은 상업용 트럭에서 빌려왔습니다. 서스펜션은 작은 협곡처럼 보이는 구덩이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엑세네먼 디젤 엔진은 식용유로도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투박했고 외딴 아프리카 마을에서는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독일 제조업체들이 완벽한 도로를 위해 자동차를 정밀 설계하는 동안 푸조는 내전 상황에서 자사 차량을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오기행사는 포기가 곧 죽음을 의미할 때 단순히 포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독립운동의 비공식 차량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서아프리카에는 원래의 구동계로 80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리며 여전히 택시 노선을 운행하는 504들이 있습니다. 이 차들은 운송수단을 초월하여 우아한 프랑스 스타일로 감싸인 기계적 고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테어프슨 렉서스 LS-뱀 1994년 도요타가 LS400 개발에 6년의 시간과 1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메르세데스와 BMW를 철저히 굴복시켜 독일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직업 선택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상상 그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개발 이야기는 마치 자동차 전쟁과 같습니다. 도요타는 메르세데스, BMW, 제규어의 모든 럭셔리 세단을 구입한 다음 볼트 하나하나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1,400개 이상의 개선 영역을 찾아냈습니다. 작업을 마쳤을 때 그들은 독일의 정밀 공학을 아마추어 수준으로 보이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기록된 사례에 따르면 두바이의 한 LS400 택시는 7년 동안 지속적인 공항 운행으로 56만 마일을 주행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유일한 정비는 마모된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원래의 엔진, 변속기, 에어컨 시스템은 정기 점검 외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UZF-E V8 엔진은 과잉 설계의 걸작이었습니다. 도요타는 생산 전 이 모터들을 100만 마일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잡소리와 덜컹거림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업무인 엔지니어 팀이 있었습니다. 도어 핸들은 10만 번의 작동 사이클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독일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된 점은 실제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S클래스 소유주들이 서비스 어드바이저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동안 LS400 소유주들은 자기체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유일한 리콜은 바닥 매트와 라디오 디스플레이뿐이었습니다. 결코 치명적인 고장은 아니었죠. LS400은 일본의 세심함이 스위스 시계보다 신뢰할 수 있고 도서관보다 조용한 럭셔리카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톱4 BMW E19 바소 시리즈 1990, 2003년 E39 세대는 BMW가 유지보수 수익이 고객 만족보다 더 수익성이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기 전 잠깐 동안에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차를 만들자는 단계에 있을 때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는 바이에른의 황금기였습니다. 흥미로울 만큼 복잡하면서도 실제로 작동할 만큼 단순했죠. 독일의 한 기록된 사례에 따르면 고속 아우토반 택시로 운행된 이사르미구 542는 8년 동안 74만 5천 킬로미터를 주행했습니다. V8 엔진은 내부 수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변속기는 은퇴할 때까지 부드럽게 작동했고 서스펜션은 복무 기간 내내 독일 특유의 정밀함을 유지했습니다. M52 및 맵54 직렬 6기통 엔진은 오일 교환과 가끔의 타이밍 체인 텐셔너 교체만으로 영원히 달릴 수 있는 방탄급 파워플랜트였습니다.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플라스틱 냉각 시스템도 없었고 신경 쇠약에 걸린 전자 모듈도 없었습니다. 그저 BMW가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던 시절의 순수한 기계식 독일 공학이었습니다. 이 차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복잡해지기 전 BMW의 철학이었습니다. 보증 청구는 평판을 해침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자는 것이었죠. 더블 위시본 프론트 서스펜션은 안락함과 정밀함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설계했습니다. 스티어링은 컴퓨터의 해석이 아닌 실제 기계적 연결을 통해 도로와 손을 연결했습니다. 239는 BMW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운전하기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운전을 사랑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며 비용을 절감하는 회계사가 아닌 완벽주의 독일인들이 엔지니어링하던 마지막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탑5 랜드로버 디펜더 1983 2006년 디펜더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의 농업적 필요성과 군사적 고집의 불길 속에서 벼려졌습니다. 랜드로버 엔지니어들이 이 괴물을 설계할 때 그들은 스스로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산을 오를 수 있는 트랙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1989년 디펜더 110은 기계적 지원 없이 남극을 횡단한 최초의 차량이 되었습니다. 최신 전자장치라면 자살을 택했을 온도와 주로 악몽 속에서나 존재하는 지형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차량이 나중에 사하라 횡단 원정을 마쳤으며 이는 극심한 추위와 열기가 정통 영국 공학에는 똑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농업적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300TDI와 TD5 디젤 엔진은 기본적으로 승용차에 맞게 들어간 상업용 트럭 모터였습니다. 모든 것이 수동이었고 기계식 연료 분사 그리고 옷걸이와 투지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정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디펜더를 전설로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불가능한 장소를 위한 UN의 선택 차량이 되었다는 점이죠. 인도주의 단체들이 매드맥스를 긴장하게 만들 조건에서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작동해야 하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때 그들은 수백 대의 디펜더를 샀습니다. 이 트럭들은 모든 대륙에서 전쟁, 자연재해,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총에 맞고 폭파되고 산에서 굴러떨어지고 현대식 SUV라면 보증이 무효가 될 조건 속에서도 운행되었습니다. 비결은 정교함이 아니라
고장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곳을 위해 설계된 정직한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탑6 포드 F-110, 1900 1996년 모두가 일본차의 신뢰성에 대해 논쟁할 때 이 시대의 포드 F-110은 조용히 미국의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트럭들은 Built for Tough가 단순히 마케팅 그 이상이어야 함을 포드가 기억해낸 짧은 명료함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알래스케는 300큐빅인치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한 1987년형 F-152 외딴 석유 시추 현장 사이에서 장비를 운반하며 85만 마일 이상을 달린 기록이 있습니다. 온도는 겨울에 영하 60도에서 여름에 영상 100도 사이를 오갔습니다. 도로는 주로 바위와 희망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가장 가까운 포드 틸러는 4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트럭은 중대한 기계적 고장을 겪지 않았습니다. 300큐빅인치 직렬 6기통 엔진은 산업적 단순함의 걸작이었습니다. 이 모터는 밀주와 기도로도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투박했습니다. 포드 엔지니어들은 성능을 위해 튜닝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을 위해 설계했죠. 140마조 마력을 냈으며 기본적인 수공구만으로 재조립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나무 그루터기를 뽑아낼 수 있는 충분한 토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F-150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픽업 트럭이 라이프 스타일 액세서리가 아닌 도구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전기 시스템은 오늘날의 은박지 대안 대신 실제 구리 배선을 사용했습니다. 연료 시스템은 투지와 덕트 테이프로 고칠 수 있을 만큼 기계적이었습니다. 이 트럭들은 전체 경제를 창출했습니다. 건설 회사들은 20년 동안 매일 아침 아무 문제 없이 시동이 걸리는 차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트럭들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마침내 무언가 고장 났을 때 컴퓨터 공학 학위 없이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튜업7 닛산 페트롤 Y20이 1987 2017년 Y60 페트롤은 도요타의 사막 지배력에 대한 닛산의 선전포고였으며 그들은 공정해야 할 싸움에 핵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SUV가 아니었습니다. 랜드크루저를 부족하게 느끼게 하려고 설계된 이동식 요새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기록된 사례에 따르면 사막 구조 차량으로 활약한 한 Y60 페트롤은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사막 중 하나인 루브알 할리 사막을 횡단하며 9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금속의 페인트를 벗겨내는 모래 폭풍, 대시보드 플라스틱을 녹이는 온도, 지질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지형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원래의 TB42 엔진은 내부 수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TB42 산 2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은 기본적으로 승용차 업무에 우연히 끼어든 상용 트럭 모터였습니다. 괜찮은 힘을 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막의 모래와 희망, 그리고 가끔 자동차 신에게 드리는 기도만으로 유지 보수되면서도 50만 마일 동안 그 힘을 안정적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페트롤이 도요타 경쟁 모델과 차별화된 점은 엔지니어링의 우월함이었습니다. 랜드크루저가 여전히 1955년처럼 판스프링을 사용할 때 닛산은 승객의 치아를 제자리에 유지하면서도 엄청난 휠 아티큘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는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을 설계했습니다. 그것은 중세 마차 기술과 현대 공학을 비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Y60은 호주 광산 회사와 중동 정부의 선택이 되었는데 이들은 고장이 곧 잠재적 죽음을 의미하는 곳에서 차량이 작동해야 하는 조직들이었습니다. 작업장이 말 그대로 인적이 끊긴 곳이라면 당신을 그곳에 영원히 고립시키지 않을 운송수단이 필요합니다. 터피퍼 미쓰비시, 파제로, 몬테로, 1982년 61년 1세대 파제로는 단순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리 다카르 랠리에서 우승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실제로 12번이나 우승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기계적 결함이 종종 사하라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모터스포츠 이벤트에서 12번 우승한 것입니다. 1985년 양산형 파제로는 파리 다카르 랠리와 같은 경로를 따라 사하라 사막 횡단을 시도했는데 과학 장비와 연구원들을 가득 태운 상태였습니다. 권장 적재량의 2배를 싣고 정기적으로 화씨 140도를 넘는 온도에서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결함 없이 6,000km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사하지 오사디 2006리터 3기통 엔진은 드래그 레이스에서 우승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모래와 희망 그리고 가끔 건네는 다정한 말로
유지 보수되면서도 대륙을 횡단할 만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터는 상용차용으로 설계되었지만 고장이 곧 사막의 고고학 유물이 되는 곳으로 모험가들을 데려가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제로를 전설로 만든 것은 미쓰비시의 슈퍼셀렉트 세륜 구동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이 이 기륜 구동과 제발 빠지지 마세요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때 미쓰비시는 고속도로 주행부터 암벽 등반까지 기계적인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파제로는 럭셔리한 사양보다 생존 통계로 차량의 능력을 측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추종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들은 교외 쇼핑몰용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승객용 좌석과 에어컨이 딸린 탐험용 차량이었습니다. 톱9 쉐보레 K-하브 블레이저 1970 1991년 풀 컨버터블 KB-하브 블레이저는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컨버터블 SUV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질문에 대한 GM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강력한 힘과 탈착식 지붕을 갖춘 투박한 실용성에 대한 미국의 해석이었습니다. 콜로라도에는 1979년형 K5 블레이저가 15년 넘게 산악구조 차량으로 활약한 기록이 있습니다. 영하 40도의 눈볼에서 영상 100도의 사막 열기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작동하며 사냥도 긴장하게 할 산길을 올라 54만 마일을 주행했습니다. 원래의 350G 스몰 블록 V8과 TH나 3350 변속기는 대대적인 수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스몰 블록 V8 엔진은 RPM 게이지에 거의 잡히지도 않으면서 나무 그루터기를 뽑아낼 수 있는 느긋한 토크의 괴물이었습니다. TH350 변속기는 기본적인 도구와 7톤, 7톤, 매뉴얼만 있으면 헛간에서도 재조립할 수 있을 만큼 단순했습니다. NP 과모 트랜스퍼 케이스는 건설 장비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과하게 튼튼했습니다. K5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미국의 첫 번째 라이프스타일 어드벤처 차량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어드벤처 차량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던 시절 블레이저는 산을 오르고 사막을 횡단하며 GPS가 오류 메시지를 띄울 곳까지 보트를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름다운 미국적 논리가 있습니다. K5는 죽지 않고 문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질 수 있는지로 능력을 측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정교하지도 연료 효율적이지도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신뢰성에서 정직함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텁생 닷선 닛산 7시리즈 픽업 1979 19말 86년 모두가 도요타의 신뢰성에 집착할 때 닷선 720은 덜 요란하게 더 스타일리시하게 같은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평범한 픽업 트럭에 대한 일본의 또 다른 해답이었으며 도요타에 잊힌 라이벌 이상의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한 기록된 사례에 따르면 한 725 픽업은 아웃백의 외딴 목장 다목적 차량으로 18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도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지형을 횡단하고 제조업체 권장 사항을 정기적으로 초과하는 짐을 실으며 가장 가까운 정비사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동하면서 75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원래의 ZD12 엔진은 내부 수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ZD12 2002리터 4기통 엔진은 단순한 공학의 걸작이었습니다. 미국 트럭들을 무색하게 할 만큼 신뢰할 수 있었고 V8 소유주들이 연료비를 다시 생각하게 할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복잡한 배출가스 장치도 없었고 화를 내는 전자식 연료 분사 장치도 없었으며 기본적인 도구로 조절할 수 있는 기계식 기화기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720이 도요타 경쟁 모델과 차별화된 점은 실제로 스타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이럭스 트럭들이 미학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엔지니어들에 의해 설계된 것처럼 보인 반면 720은 누군가 외관에 신경을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지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을 증명한 것이죠. 720은 믿을 수 있는 운송수단이 필요하지만 농기계를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소규모 사업자들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트럭들이 30만 마일을 달린 뒤 마침내 수명이 다했을 때 사람들은 엔진이 죽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엔진을 다른 차량에 이식하곤 했습니다. 터포원 이수즈 트루퍼 1984 1991년 1세대 트루퍼는 이수즈의 기능적 공학의 걸작으로 SUV처럼 생겼지만 상용 장비처럼 작동하는 트럭이었습니다.
이수즈 엔지니어들이 이 괴물을 설계할 때 그들은 안락함은 선택사항이지만 신뢰성은 필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1987년형 트루퍼가 12년 동안 사파리 차량으로 활약하며 고장이 곧 주 요리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65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고 진흙길을 지나며 엔진 오일과 낙천주의만으로 이루어진 정비를 받으며 살아남았습니다. 2.6리터 엔진은 대대적인 수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4제야원 2.6리터 4기통 엔진은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스위스 시계의 정밀함과 트럭 엔진의 내구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터는 오일 교환과 가끔의 타이밍 벨트 교체만으로 영원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괜찮은 토크를 냈고 연료를 아껴 먹었으며 30만 마일이 고주행 거리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트루퍼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SUV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이 아웃도어 분위기를 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차량을 만들 때 이수즈는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 살아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수동 변속기는 건설 장비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사륜 구동 시스템은 기계적이었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공학 학위 없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했습니다. 모든 부품은 파괴될 때까지 테스트된 후 훨씬 더 강하게 재설계되었습니다. 탑 12 볼보 2파시 1974, 1993년 우리 리스트의 정점에는 볼보 240이 있으며 만약 이 차를 소유해 보셨다면 이 순위가 완전히 타당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승객 좌석과 작은 건물의 구조적 견고함을 갖춘 이동식 은행 금고였습니다. 가장 잘 기록된 고주행 사례는 어브 고든 IRB 고던의 1966년형 볼보 피체온 800으로 320만 마일 이상을 주행했지만 240 시리즈에서도 정기적으로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스웨덴에는 180만 킬로미터를 돌파하고도 여전히 시골 수의사의 일상적인 운송수단으로 쓰이는 1985년형 240DL이 있습니다. 원래의 B70R 엔진은 대대적인 수리를 위해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B11 및 B13 엔진은 과잉 설계의 걸작이었습니다. 볼보 엔지니어들은 이 모터들이 눌어붙을 때까지 오일 없이 가동하며 테스트한 뒤 훨씬 더 오래 가도록 재설계했습니다. 이 엔진들은 기본 정비만으로 정기적으로 40만 마일을 넘겼습니다. 일부 기록된 사례들은 원래의 내부 부품 그대로 50만 마일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40을 전설로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자동차가 결혼 생활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점이죠. 다른 제조업체들이 복잡함을 더할 때 볼보는 단순함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농부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기계식 연료 분사, 소총의 놀이소에처럼 맞물리는 수동 변속기, 그리고 작은 집을 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난방 시스템이 그것입니다. 240의 디자인 철학은 아름다울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필요한 것보다 3배 더 튼튼하게 만들고 안전을 위해 강철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문은 현대 자동차의 보닛보다 무거웠습니다. 바디 패널은 작은 발사체를 튕겨낼 수 있을 만큼 두꺼웠습니다. 세이프티 케이지는 아마 건물이 무너져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볼보 240은 자동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공식 차량이 되었습니다. 속도나 스타일, 지위에는 관심이 없지만 태양이 폭발할 때까지 매일 아침 시동이 걸릴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 말이죠. 미국 전역의 대학가에서 낡은 200cc5들은 바퀴 달린 정치적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자동차 유행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모습이었죠. 장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볼보 240을 연구해야 합니다. 스웨덴 엔지니어들이 기계적 불멸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했든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12대의 자동차 목록이었습니다. 이 기계적 전설들은 1990년대와 오늘날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가 자동차가 일시적인 편의 수단이 아니라 영구적인 파트너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음을 증명합니다. 패턴을 주목해 보세요. 이 모든 차량은 전자장치의 최소화, 과잉 설계의 극대화, 그리고 보증 청구를 개인적인 실패로 여기던 사람들의 제작이라는 동일한 비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본닛 아래가 아니라 사무실에나 있던 시절,
그리고 적당히 괜찮음이 결코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차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이 전설들 중 어떤 차를 소유했었나요? 여러분의 고주행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기계적 불멸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집 앞에 주차된 현대식 플라스틱 자동차를 보는 시각을 바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함께 심어봅시다. 자동차 전설들의 다음 보물 창고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